낡은 지갑과 스테이크. 세상은 차가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18살에 시설을 나와 가진 것 없이 거리를 전전하던 저에게 세상은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이 없었으니까요.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불이 꺼진 작은 식당의 뒷문을 딴 것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훔친 건 거창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고기 몇 덩어리와 카운터에 놓인 낡은 지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저는 식당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 할아버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고 위협해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놈아,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해야지. 왜 죄를 지으려 하느냐. 할아버지는 신고하는 대신 낡은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훔치려 했던 그 고기로 정성스럽게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하는 거다. 그러니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이 지갑도 가져가거라. 그 안에는 돈 몇만 원과 내 명함이 들어있다. 나중에 네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돈을 갚으러 오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너라. 저는 그날 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공의 길은 험난했지만 그때 그 할아버지의 따뜻한 스테이크 맛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온 그 낡은 지갑을 들고 옛 식당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사실에 허망하게 길가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빙긋 웃으며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낡은 지갑을 든 신사가 찾아오면 전해주라며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단다. 나에게 돈을 갚으려 하지 마라. 대신 그 돈으로 너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고기 한 점을 사주거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갚아야 할 진짜 빚이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전 저에게 스테이크 한 접시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살 뻔한 저의 영혼을 사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달 보육원 아이들을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파티를 열어줍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아주 오래전 어떤 거장에게 미리 받은 선물이거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날카로운 법과 매질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따뜻한 배려.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연주를 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남아 수십 년 뒤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였고 나는 당신이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백색의 공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자한 미소를 지은 한 존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인가요?
그 존재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다. 이제 너는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야 해. 남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나중에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존재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우주의 영혼은 오직 하나뿐이란다. 사실 네가 만났던 아내도, 너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도, 네가 길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행인도 모두 너였단다. 남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수천억 명의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단다. 너는 시간이라는 선형적인 틀에 갇혀 있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야. 너는 아브라함 링컨이기도 했고 그를 암살한 범인이기도 했지. 너는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성녀이기도 했고 수많은 고통을 준 폭군이기도 했단다. 네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은 결국 네 자신에게 베푼 것이었고, 네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내뱉은 독설은 결국 너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가요? 왜 저는 수많은 고통과 기쁨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 존재가 남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 우주는 오직 너라는 하나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학교란다. 네가 모든 인간의 삶을 한 번씩 다 살아보고 그 모든 고통과 환희와 지혜를 몸소 겪고 나면 그때 비로소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너는 지금 신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중이란다. 남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웃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영웅도 결국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남자는 새로운 삶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서기 500년의 어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혹은 수백 년 뒤 미래의 어느 과학자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친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과거의 당신이었거나 먼 미래의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이 오늘 건넨 작은 배려 한 조각은 언젠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우주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며 각자의 삶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우주라는 대서사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나를 치유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시련도 당신의 영혼이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소중한 수업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며 당신은 곧 우주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이 신비로운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당신 곁의 모든 이들이 곧 당신임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부의 주파수.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는 비결이 특별한 기술이나 운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시작은 당신의 내면에 심어진 생각의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통장 잔고와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당신이 내뱉는 말과 생각의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운이 나빠.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그 부정적인 주파수에 고정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에 풍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련과 역경은 당신을 단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 당신이 통과한 고난의 시간은 거대한 부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은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기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 부는 강물처럼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고 충분히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인다. 나의 열정은 나를 부의 길로 인도하며 나의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될 때 당신의 현실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이라 부르고 시련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멈출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끈기가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영리하며 위대한 존재입니다. 부를 얻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를 가질 자격이 당신에게 있음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집,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 곁에 행복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 상상이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게 될 때 우주는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옮겨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유하게 태어났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위대하게 기억될 운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이미 당신의 성공을 축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마음을 조율하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해가 넘도록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전국을 누빈 피아노 조율사 상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이 틀어진 피아노를 다시 정교하게 맞추며 사람들의 망가진 마음까지 조율하는 고독한 예술가였습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날 상준은 외딴 산속에 위치한 한 눈먼 소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년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산 오래되고 낡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었지만 소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준이 피아노 뚜껑을 열자 건반들은 제각각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습기에 불어 터지고 줄은 녹슬어 도저히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상준은 꼬박 이틀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피아노에 매달렸습니다. 현을 닦아내고 해머의 각도를 조절하며 수천 번의 타건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조율이 끝난 날 밤 상준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마음껏 쳐보렴. 이 피아노는 이제 너의 목소리가 되어줄 거야.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산속의 작은 집은 믿기 힘든 광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이었고 쏟아지는 별빛이었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연주를 듣던 상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조율한 것은 피아노 줄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했던 한 영혼의 간절함이었다는 것을요. 소녀는 연주를 마친 뒤 상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이제야 세상이 어떤 색깔인지 알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만져주신 이 소리들이 제게는 빛이에요. 상준은 그날 이후 자신의 직업을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장난 꿈을 다시 흐르게 하고 멈춰버린 희망의 숨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다시 길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조율이 필요한 피아노가 한 대씩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인생이라는 연주를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도 음이 틀어지고 줄이 느슨해집니다. 실패의 상처가 습기처럼 차오르고 미움에 녹이 슬어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화려한 연주 기술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흐트러진 마음의 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시 당기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에 묻혀 당신만의 고유한 선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낡고 망가진 피아노라도 진심 어린 조율사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정성껏 조율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만의 진실한 음을 찾아가세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세상은 당신의 연주에 발맞춰 춤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악기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마지막 성냥이 켜질 때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차가워진 발을 감쌀 신발조차 없는 소녀의 손에는 작은 성냥갑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걸음을 옮기며 소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에게 소녀는 풍경의 일부일 뿐 누구도 차가운 손끝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하지만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했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을 매질과 차가운 공기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결국 소녀는 골목 어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성냥 하나를 그었습니다.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꽃은 마법 같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따뜻한 난로가 나타났고 소녀는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지자 난로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과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 성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녀가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소녀가 평생 간절히 바랐던 소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성냥을 켰을 때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남은 성냥을 모두 한꺼번에 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한 빛이 소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차가운 벽 기둥 아래 미소 짓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엾다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소녀가 마지막 순간에 본 그 따뜻한 빛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이 차가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온기 속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차가운 겨울거리 같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성량은 너무 작아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작은 성량 하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불꽃은 당신의 영혼을 데우고 차가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희망의 빛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의 성량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말 한마디, 외로운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건네는 작은 눈길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성량이 보여준 그 찬란한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온도는 날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마음의 온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성량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불꽃이 되어줄 때 이 세상의 시린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켠 작은 희망의 불꽃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위대한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춘 시계가 움직이는 순간, 도시의 가장 구석진 골목,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건물. 2층에는 간판 없는 시계,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눈이 먼 노인 혜진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어떻게 그 정교한 시계 부품들을 다루는지 말이죠. 하지만 혜진은 시계를 눈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는 시계가 들려주는 기억을 듣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태엽이 완전히 끊어진 낡은 회종 시계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저희 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수많은 수리점에 가봤지만 모두 고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혜진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시계의 표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리점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더니 시계 태엽 소리가 혜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혜진이 고치는 것은 기계적인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계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고백하지 못한 사과의 기억이 엉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를 시계 뒷면에 숨겨두었고 그 미련이 태엽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혜진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엉킨 기억을 부드럽게 풀어내자 멈춰있던 초침이 기적처럼 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말합니다. 물건은 주인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주인이 깊은 슬픔에 빠지면 물건도 숨을 멈추고 주인이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면 물건은 시간을 거슬러 기적을 부르기도 하지요.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모두 저마다의 멈춰버린 삶의 조각들을 들고 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느리게 가는 손목시계,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 멈춰버린 탁상시계까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가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황금시계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오. 내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시계를 천천히 가게 고쳐주시오. 혜진은 시계를 만져본 뒤 조용히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시계에는 욕심이라는 녹이 너무 슬어있군요. 현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거꾸로 흐르기도 하는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당신의 방 한구석에 멈춰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어떤 소중한 기억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계가 지금 멈춰 있다면 억지로 태엽을 감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가만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엉킨 감정이 당신의 시간을 멈추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 엉킨 매듭을 스스로 풀어내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다시 찬란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간절한 염원이 물리적인 법칙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친 우연한 인연, 무심코 스쳐 지나간 풍경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혜진의 시계 수리점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오직 진심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그 낡은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기억을 수리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멈춘 시간 속에 숨겨진 가장 아름다운 보물은 무엇인가요? 생명과 맞바꾼 신뢰의 무게,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먼 옛날, 폭군이 다스리던 어느 나라에 피시아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재에 항거하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피시아스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죠. 폭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바보는 없다. 그때 피시아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다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그를 대신해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만약 그가 약속한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 목숨을 대신 거두셔도 좋습니다. 온 나라는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몬을 어리석다 비웃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몬은 평온한 얼굴로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다녀오게. 나는 자네를 믿네. 피시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향했고 다몬은 차가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아침, 광장에는 거대한 사형대가 세워졌고 다몬은 당당하게 그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보라고, 결국 친구에게 배신당했군. 폭군도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자, 너의 친구는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제 네가 죽을 차례다. 그때 다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제 친구는 결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가 오지 못하는 것은 제게 죽음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를 믿기에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담원의 목에 밧줄이 걸리고 집행관이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피를 흘리며 달려온 사람은 바로 피시아스였습니다. 그는 사형대 위로 뛰어올라 담원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네 친구여. 돌아오는 길에 배가 파손되고 강도가 앞을 가로막아 늦었네. 이제 됐으니 어서 내려오게. 내가 죽을 차례라네. 하지만 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이미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내가 죽겠네. 자네라도 살아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네. 두 친구는 서로를 위해 대신 죽겠다며 사형대 위에서 눈물 어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백성은 이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고 냉혹했던 폭군의 눈에도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폭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포했습니다. 사형을 중단하라. 내 평생 수많은 권력을 가졌으나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늘 너희 두 사람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신뢰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았다. 피시아스를 사면한다. 그리고 나 또한 너희들의 세 번째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내가 이익을 얻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 속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계산적으로 변해갑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 성공이라 부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들은 정점에 선 승리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 이들의 이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려한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만을 믿고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세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고맙다. 너를 믿는다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길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쌓아둔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다몬과 피시아스 같은 뜨거운 우정과 신뢰의 불꽃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고귀한 선물, 눈부신 조명과 찬란한 캐럴 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채우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가난하지만 서로를 세상 누구보다 아꼈던 한 젊은 부부 델라와 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델라의 무릎 아래까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부신 갈색 머리카락이었고 다른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황금 회중시계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낡은 아파트에 살며 끼니를 걱정했지만 이 두 가지 보물만큼은 그들의 자부심이자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 델라는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그녀의 수중에는 고작 1달러 87센트 뿐이었습니다. 몇 달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황금 시계에 어울리는 근사한 시계줄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미용실로 달려가 자신의 보물인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델라는 짐의 시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단순하고도 품격 있는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이제 짐이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짧아진 머리를 보며 델라는 걱정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면 어쩌지? 드디어 퇴근한 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델라의 짧은 머리를 본 짐은 멍하니 멈춰섰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실망한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죠. 당황한 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짐. 그때 짐이 주머니에서 조용히 선물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델라가 평소 백화점 쇼윈도를 보며 동경에 마지 않았던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머리빗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짐은 그 빗을 사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황금 회중시계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백금 시계줄을 선물 받은 짐에게는 이제 걸어둘 시계가 없었고 화려한 머리빗을 선물 받은 델라에게는 꽂을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고 서로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은 어리석은 연인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물, 느 맥이 주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선물의 가치는 물건의 가격이나 용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희생이야말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들은 비록 손에 든 물건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선물의 화려한 포장지나 가격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해보세요. 나를 깎아 타인을 빛나게 하는 그 숭고한 배려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조율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상대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델라와 짐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올겨울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불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어느 결벽증, 도둑의 고백.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만난 그 도둑만큼 이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평소 저는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거리는 쌓여있고 옷가지는 허물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났거든요.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대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는 호텔처럼 각 잡혀 접혀 있었죠. 처음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집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보다 일단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삽니까? 너무 답답해서 3시간 동안 청소만 하다가 갑니다. 당신은 도둑 맞을 물건도 없으니 앞으로는 문 좀 잘 잠그고 다니세요. 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제가 버렸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둑을 맞은 게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를 부른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에도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나갔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니 이번에는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가 칫솔로 문지른 듯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변기 위에는 귀여운 오리 모양 방향제가 놓여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빨래가 다 되어 건조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남겨진 쪽지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비밀번호가 0이라니 당신은 보안 개념이 아예 없군요. 지난번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왔습니다. 화장실 곰팡이가 제 꿈에 나올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커튼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제가 시장에서 산 하늘색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설치비는 안 받을 테니 고마운 줄 아세요. 참, 다음번엔 쌀 좀 사두세요.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제 편의점 도시락 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도둑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둑을 기다리는 건지 청소부를 기다리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저는 퇴근길에 일부러 그가 좋아할 법한 쌀과 반찬거리를 사다 놓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는 메모도 붙여두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변했습니다. 도둑은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닦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장난 형광등이 갈려 있었고, 어느 날은 삐걱거리던 문설주에 기름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겨울 코트에 떨어진 단추까지 달아놓았더군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는 일부러 연차를 내고 장롱 속에 숨어 도둑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고무장갑을 끼더군요. 에휴, 이 양반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오늘도 먼지가 쌓였네. 그가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저는 장롱문을 열고 튀어나갔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본 저는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저씨는 전직 호텔 관리팀장이었는데 은퇴 후 심각한 결벽증과 정리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자꾸 퀴퀴한 냄새가 나고 문틈으로 먼지가 새어나오는 걸 참다 못해 결국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청소를 시작했던 겁니다. 아저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 집을 보고 있으면 내 손이 가만히 있질 못했어. 청소하고 나면 그 쾌감이 어마어마했거든. 고소하지만 말아주게. 결국 저는 아저씨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기묘한 계약을 맺었죠. 제가 아저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청소비를 지불하고 아저씨는 합법적으로 우리 집 열쇠를 갖기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깨끗한 집입니다. 가끔은 도둑이 든 게 아니라 복이 굴러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둑에게 청소를 맡기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월급을 주는 이 황당한 상황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날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에도 가끔은 이런 황당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엉망일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어머니의 빈 도시락.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밀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먼저 지워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30 중반의 아들 정우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홀로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강한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에게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건 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사소한 실수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어머니의 기억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정우를 보며 어머니가 낯설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귀한 아들 방에 들어와 계세요? 그날 밤 정우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뒤로 흘러갔습니다. 현재를 잊고 중년을 잊고 아들이 장성한 모습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시계는 아들이 7살이었던 어느 시절에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통 안에는 반찬도 밥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통을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현관 앞에 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유치원 갈 시간인데. 정우는 매일 아침 그 빈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비어있는 도시락통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정우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성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작은 아이였고 그것이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어머니가 아주 잠시 기적처럼 맑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정우의 뺨목을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도시락, 밥을 못 담아서 미안해. 엄마 마음만 가득 담았는데 우리 아들 배고파서 어쩌니.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이 배고플까봐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그 비어버린 기억의 공간을 미안함과 사랑으로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 정우는 현관 옆에 놓인 마지막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낡은 지폐 몇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정우야. 나중에 엄마가 네 이름을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고 가장 큰 자랑이었다는 걸. 엄마는 밥을 잊어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게. 정우는 식어버린 방바닥에 주저앉아 그 쪽지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줄 사랑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비워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실 때, 한 번 더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부모님께 우리는 평생 채워도 부족한 빈 도시락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빈 곳을 당신의 온 생애를 다해 채워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별은 슬프지만 사랑이 담긴 이별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보세요. 그 손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당신을 향한 무한한 헌신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한 그분들은 결코 당신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시의 도서관과 사라진 페이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드는 깊은 밤,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옥상에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볼 수 있는 투명한 계단이 나타납니다. 그 계단을 따라 구름 위로 올라가면 우주의 끝에 매달린 신비로운 장소, 영시의 도서관에 닿게 됩니다. 이곳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쓰이지 못한 만약의 삶들이 기록된 곳입니다. 도서관의 서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 책장마다 은하수의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사서인 아르케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수만 년의 성저가 흐르고 있죠. 아르케는 길을 잃고 이곳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낡은 등불을 건네며 묻습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수많은 나중에서 어떤 인생을 읽고 싶으신가요? 책장을 넘기면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잉크 글씨들이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과거의 어느 갈림길로 데려갑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그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면, 책 속에서 당신은 의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름 모를 나라의 화가가 되어 있기도 하며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연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도서관이 특별한 이유는 그 모든 평행 우주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른 삶의 냄새를 맡고 다른 태양 아래의 온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을 읽다 보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해 보였던 만약의 삶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또 다른 갈림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르케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갖지 못한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더군요.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오늘조차 사실은 이 도서관에 있는 수억 명의 영혼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단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도서관의 책들이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루하다고 믿었던 출근길,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농담, 창가로 스며들던 평범한 햇살, 그 모든 조각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시나리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시의 도서관은 당신에게 후회를 남기러 오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생의 무게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증명해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서관의 복도를 거닐곤 합니다. 일어나면 기억나지 않는 아련한 향수, 이유 없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우리가 다른 우주의 나를 만나고 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황을 멈추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며 당신이 써내려가는 오늘의 문장이 이 도서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문이 닫히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당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뜨겁게 뛰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삶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영시의 도서관은 당신의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신비로운 여행을 마친 당신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이제 당신의 책을 펼쳐 오늘이라는 백지 위에 가장 당신다운 첫 문장을 적어보세요. 우주는 숨을 죽이고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와 기막힌 손님. 인생은 가끔 소설보다 더 황당한 장난을 치곤 합니다. 여기 스스로를 아주 똑똑하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석.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실 그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빈집털이범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전문가였죠. 어느 금요일 밤, 민석은 도시 외곽의 한 호화저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인은 장기 여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보안 시스템도 미리 무력화해 두었습니다. 민석은 그림자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집 안에는 값비싼 골동품과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금고를 열고 수천만 원 상당의 보석과 현금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성공적인 작업이 끝날 무렵 민석은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이제 나가기만 하면 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도어락 작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띠리링.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리가 없는데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급한 대로 거실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의외로 60대 정도로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코트를 벗고 불을 켰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 한 잔 따르고는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민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 일찍 돌아온 건가? 큰일 났네. 그렇게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젊은 괴한이었습니다. 그 괴한은 소파에 앉아있는 노신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야? 당신 이 집 주인이야? 노신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당신처럼 이 집을 털러 온 사람이라네. 하지만 들어와 보니 집이 너무 좋아서 잠시 쉬고 있었지. 괴한은 기가 찼는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둑끼리 마주치다니 이거 참 웃기는 상황이군. 좋아. 어차피 당신은 늙어서 집만 될 테니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보석은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러자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러지 말고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어떤가? 나도 사실 저 금고 비밀번호를 거의 다 알아냈거든. 커튼 뒤에 숨어있던 진짜 범인 민석은 황당했습니다. 금고는 내가 이미 다 털어서 내 가방에 있는데 저 노인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젊은 괴한과 노신사가 금고 앞에서 티격태격하는 사이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스피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 모두 그대로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노신사와 젊은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민석은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순간 경찰 한 명이 민석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나란히 앉게 된 세 사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노신사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현행범들을 잡았네요. 사실 그 노신사는 은퇴를 앞둔 전설적인 형사 반장이었고 이 집은 경찰들이 빈집털이범들을 소탕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함정수사용 가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민석의 가방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라? 이 보석들 우리가 넣어둔 가짜가 아닌데? 민석이 털었던 금고는 경찰이 준비한 가짜 금고가 아니라 민석이 실수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 들어간 진짜 옆집의 금고였던 것입니다. 민석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경찰이 파놓은 함정 바로 옆집을 털었고 도망치기 위해 뛰어든 곳이 하필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던 함정 수사 현장이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었죠. 서장님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수많은 도둑을 잡았지만 옆집 털고 우리 집 거실 커튼 뒤로 도망쳐온 놈은 자네가 처음이야. 인생은 이렇듯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점을 드러냅니다.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이 짜놓은 기막힌 우연은 피할 수 없는 법이죠. 착하게 살라는 말은 어쩌면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이런 황당한 불운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인생이 쳐놓은 재미있는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가격표.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악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악기를 보물처럼 다루고 어떤 이는 그저 낡은 골동품이라 여기며 구석에 방치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당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골동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이고 줄은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주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쓸모가 없군요. 고작 몇만 원의 가치뿐입니다. 그때 한 연주자가 나타나 그 바이올린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줄을 맞추고 활을 켜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가치해 보이던 그 악기는 이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현재 모습만 보고 낮은 가격표를 붙일지 모릅니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거장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이 매긴 가격표에 당신의 영혼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연주되지 않은 위대한 교향곡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련은 당신의 줄을 팽팽하게 조이는 과정일 뿐이며 고독은 당신의 울림통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조율 중인 것입니다.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나만의 선율을 잃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의 악기를 닦으십시오. 어제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의 희망으로 줄을 맞추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가치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당신의 진가를 알아줄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활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인생을 연주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주인. 어느 깊은 숲속 안개가 자욱한 길 끝에는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르는 기묘한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점의 이름은 시간의 조각. 그곳의 주인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은빛 눈동자의 노인이었죠. 이 상점에서는 세상 그 어디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팔았습니다. 바로 지나간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에 지치고 성공에 목마른 한 청년이 이 상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내게 미래의 시간을 좀 팔아주시오. 나는 지금 당장 10년 뒤에 성공한 내 모습을 보고 싶소. 지루한 과정 따위는 건너뛰고 싶단 말이오.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작은 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자네가 원하는 10년 뒤로 갈 수 있네. 하지만 값은 자네의 그림자로 치러야 하네. 청년은 그림자 따위는 필요 없다며 단숨에 병을 비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정말로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청년은 환호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지루한 노력 따위 안 하길 잘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지, 이 저택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었기에 햇볕 아래 나갈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나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안아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숲속의 상점을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주인장,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모든 걸 가졌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 그림자를 돌려주시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노인은 안타까운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놓은 그림자는 단순한 검은 형체가 아니었네. 그것은 자네가 10년 동안 흘렸을 땀방울이었고 좌절하며 느꼈던 아픔이었으며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며 쌓아온 삶의 무게였다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과정을 건너뛴 결과는 영혼이 없는 껍데기와 같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빛의 소중함도 알 수 없는 법이라네. 자네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것이야.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루해했던 그 하루하루의 고단함이 사실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삶이었다는 것을요. 청년은 간청 끝에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시 10년 전의 가난하고 힘겨운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는 거리에 비친 자신의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이제는 시원한 바람 한 점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퇴근길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에 달콤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년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길 바라서 정작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만 오면 행복할 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행복의 그림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은 도착 지점이 정해진 경주가 아니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입니다. 발바닥에 박히는 작은 가시도,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도,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도 모두 당신의 인생을 구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밝은 빛 속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껴안으십시오. 당신이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당신만의 성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앞질러 가려하지 마세요. 시간과 나란히 걷는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림자는 안녕한가요? 그 검고 묵직한 삶의 흔적을 사랑하십시오. 캔버스 뒤에 목격자,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드리언.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을 그려내는 것으로 유명한 천재 화가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이드리언은 일생일대의 역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밀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듯한 골목길, 그리고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떡갈나무. 그는 수개월 동안 붓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그림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림 속 마을은 현실보다 더 따뜻했고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둘러보던 에이드리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지 않은 한 남자가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에이드리언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그린 적이 없는데. 남자는 신문을 천천히 내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가 선생, 당신은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나 보군.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붓을 들기 전부터 나는 이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에이드리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림 밖으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열려 있어야 할 캔버스의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에이드리언에게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지. 하지만 완벽한 세상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관찰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연극일 뿐이니까. 남자는 에이드리언의 붓을 빼앗아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에이드리언이 살던 진짜 현실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살던 현실 세계는 커다란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자신이 화가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전시장에 걸린 어느 거장의 그림 속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남자는 그림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캔버스 안을 지킬 차례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답답한 그림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에이드리언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피부는 유화 물감의 질감으로 변했고 그의 목소리는 붓터치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마을의 풍경 속에 영원히 박제된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삶의 주인이며 이 세상을 직접 그려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현실조차 누군가가 그려놓은 거대한 밑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의 연기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진정한 섬뜩함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의 등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 공간의 끝에 혹시 캔버스의 틀이 보이진 않나요? 당신이 내뱉는 숨결이 사실은 누군가의 정교한 붓질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은 아닐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벽 너머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림 속 인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뿜는 색채가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오늘 어떤 색을 덧칠할지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달린 일이니까요. 폭설 속의 초대장과 사라진 주인,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 고립된 대저택, 헤이븐 홀에 5명의 손님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모두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익명의 초대장을 받고 이곳에 왔죠. 저택의 주인인 안소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스피커에서 그의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저택의 문은 내일 아침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한 명은 오늘 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죠. 사람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순간 갑자기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10초 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거실 중앙에 있던 변호사 정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의 모든 문과 창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로 나가는 통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남은 4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형사, 의사, 배우, 그리고 작가. 형사였던 성진은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정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벽난로 위에 놓인 오래된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시계 아래쪽에서 작은 서랍이 열리더니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벌어졌던 한 뺑소니 사고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방관자 또한 가해자다.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10년 전 그 사고의 목격자들이었으나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입을 닫았던 공범들이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거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전신 거울이 서서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뒤에는 숨겨진 방이 있었고 사라졌던 정우가 의자에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를 묶은 매듭은 외부에서 누군가 묶은 것이 아니라 정우 스스로가 손을 뒤로 해서 묶을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매듭이었습니다. 성진은 무언가 깨달은 듯 외쳤습니다. 이 모든 건 주인이 한 짓이 아니야. 우리 중 한 명이 주인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 저택의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던 안소니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형사님. 하지만 당신들이 놓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방에 있는 5명 중 1명이 아니라 6명이 이 게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거실에는 4명, 방 안에 묶인 정우까지 5명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형 초상화의 눈 부분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초상화 뒤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고 그곳에는 사고 피해자의 아들이자 이 저택의 정원사로 위장하고 있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민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당신들을 불렀지만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불을 끈 것도 정우를 묶은 것도 내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가 불을 끄고 정우를 밀실 속으로 데려간 것일까요?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때 묶여있던 정우가 기괴하게 웃으며 결박을 풀고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당신의 복수 계획은 너무 허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린 거죠. 사실 이 모든 판을 짠 진짜 흑막은 변호사 정우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 다른 이들의 자백을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추리는 때로 보이는 증거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따라갈 때 완성됩니다. 굳게 닫힌 밀실은 사실 저택의 방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폭설은 그치지 않고 저택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 속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밀실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언제나 차가운 눈처럼 내려앉아 결국 모든 것을 덮거나 혹은 모든 것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 추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니, 당신은 정말 결백합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